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스트 펭귄 생체 2급 한국체육사 파트입니다. 한국체육사 파트가 여러분들께서 역사적인 어떤 흐름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충분히 점수를 고득점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저희 1시간 바짝 해가지고 한번 점수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체육사의 의미입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단 체육사라는 것 자체가 어떤 체육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과거의 기록을 넘어서 인간의 어떤 신체 활동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의 어떤 기원, 변천 과정, 그리고 시대적 의미를 역사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더라. 연구 대상 자체는 뭐 과거에 행해진 모든 신체 활동을 다 포함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에 얽힌 어떤 사상, 제도, 그 다음에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체육사가 가지는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통시대적 성격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통자는 뭔가 이렇게 시대를 관통한다 할 때 그 통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통시대적인 성격이 있고 종합학문적인 성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학의 어떤 하위 분야이면서도 체육학의 기초 학문이 되는 게 이 한국 체육사가 되겠습니다. 체육사 연구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체육사를 연구를 하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 그거를 우리가 사료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료를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헌 사료입니다. 리튼이니까 어떤 문자로 쓰여진 그런 자료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무예도보 통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글로 써져 있는 것들은 다 문헌 사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물과 유적 사료인데요. 유물은 옛날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유적은 어떤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유적지 할 때 그 장소를 얘기를 하죠. 구전 사료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노래 같은 거, 뭐 전래 동요, 아니면 뭐 구전 그런 동화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구전 사료, 민속 사료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료의 가치별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1차 사료랑 2차 사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 사료는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에 쓰여진 직접적인 기록이나 유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중일기 같은 거, 그쵸? 이순신 장군이 그때 그 전쟁 중인 상황에서 쓰신 게 난중일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것들이 이제 1차 사료에 해당이 되고 2차 사료는 이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 1차 사료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해석하고 가공한 그런 자료들을 2차 사료라고 합니다. 체육사관,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관이라고 해서 이게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뷰, 이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순환사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돈다. 역사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생성됐다가 성장했다가 이렇게 생성되고 성장했다가 쇠퇴하고 소멸한다. 계속 요게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돌고 반복된다. 요런 것들을 이제 순환사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보사관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끝없이 진보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게 진보사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선사시대의 부족국가 그리고 삼국시대의 체육이 되겠습니다. 이때 시대의 어떤 신체 활동은 뭐 이 시대에 뭐 돌 갖고 싸우는 그런 시대인데 뭐 어떤 스포츠를 즐겼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어떤 생존,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의식, 뭐 그리고 어떤 뭐 농사에 뭐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제천 행사들 그런 게 이제 어떤 우리 신체 활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선사시대에는 당연히 생존을 위한 활동이 곧 체육이 됐겠죠. 그래서 사냥이라든지 낚시, 돌 던지는 거, 달리기 이런 게 이제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천 행사입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였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어떤 신체 활동과 움직임들이 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인 의식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각 국가에 대해서 어떤 제천 행사를 했는지가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일단 부여, 가장 이제 위쪽에 있었던 부여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동맹, 그 다음에 동해는 무천, 삼하는 계절제, 신라는 이제 가배라고 해서 이런 제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라의 가배라는 행사가 이 한가위의 기원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가위의 기원이 이 신라 시대 때 했던 가배에서부터 이제 왔더라.
그래서 이 가베에서는 뭐 길쌈놀이, 그다음에 회소곡, 뭐 노래도 불렀고 가베주라고 해가지고 술도 마시고 그런 어떤 행사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성년의식이죠. 아동기에서 이제 성인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거치는 신체적인 시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어떤 통과 의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단식도 하고 막 생매장도 시켜가지고 너가 살아 돌아오면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삼국지에서 이런 성인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지동 이전에 이제 이 그 성년의식, 성인식을 치른 사람들을 이제 큰 사람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런 큰 사람, 위지동이전 뭐 이런 게 나오면 아, 다 성년의식이구나 라고 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세 개의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개 국가들이 땅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투들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삼국시대의 체육의 어떤 특징은 다 군사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예체육이 이제 발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귀족과 평민에서의 어떤 놀이를 했던 거, 어떤 신체 활동을 했는지가 이제 뚜렷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주로 이제 지배계층은 뭐 말타기, 활쏘기 이런 걸 즐겼고 평민들은 이제 씨름, 그다음에 뭐 돌싸움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사상적 배경으로는 이제 불교가 이제 그 국가의 어떤 종교로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라 시대 때인 불국토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에 대한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유교, 도교가 융합된 형태의 체육관을 형성을 했다. 국가별로 이 교육기관과 체육에 대한 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구려에는 이제 태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최초의 관립대학, 공립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수림 왕 때 설립이 됐고 당연히 어떤 귀족들 대상으로 먼저 교육이 이루어졌겠죠. 여기서는 이제 유교 경전과 함께 이제 무예를 수련을 했고 어떤 국가의 관리 양성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당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지방의 사립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구당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 경당에 대해서 혼인하기 전에 자제는 이곳에서 밤낮으로 책을 읽고 활쏘기를 익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서당의 어떤 효시가 되고요. 당연히 뭐 평민 자제들을 대상으로 이제 경서와 함께 활쏘기를 익히는 문무견비를 목적으로 한 군사훈련 성격이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시대입니다. 신라 시대는 이제 국학,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의 국립교육기관이었고요. 군사적인 어떤 훈련과 인격 함양을 목적으로 귀족 자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화랑도는 심신일원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는 그런 걸 바탕으로 몸과 정신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으로 통일신라가 되기 위해 가장 큰 역할을 수행을 했었죠. 민간 수양단체 성격으로 국선도, 풍류도, 원화도라고 불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화랑도의 이 화자가 꽃 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용모가 단정하고 그다음에 예쁘고 막 화장도 하고 막 이런 이제 남자들을 모아놔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수련 활동들을 막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때깔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도 이쁘장하고 하니까 평민들보다도 귀족 자제들이 이 화랑도의 이제 대상이 되었겠죠. 이 화랑도는 진흥왕 때 조직이 체계화가 됐고 군사적, 교육적, 종교적 성격을 띤 청소년 수양 단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화랑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의 어떤 산천을 유람하면서 신체를 단련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편력이라고 하고요. 뭐 무예 수련, 가무 등을 이제 행했다. 입산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산 속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떤 수행을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종교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내가 어떤 산에 전기를 받아서 나의 어떤 힘을 기르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입산 수행을 했다. 불국토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신라 시대의 국교가 이제 불교였기 때문에 어떤 그 불교, 그러니까 모든 자비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누리는 그 불교의 이상국가를 우리가 세우겠다 해가지고 이 불국토 사상을 이제 가지고 이 화랑도 애들이 나라를 지키자, 나라를 이상국가를 세우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화랑도는 이 원광복
삼국사의 세속 5개를 바탕으로 한 전인 교육을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삼강오륜이랑 세속 5개랑 굉장히 헷갈리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원강의 세속 5개가 이 화랑도의 어떤 그 교육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있죠. 사군 이충, 사친 이효, 교우 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택 이렇게 세속 5개를 바탕으로 전인 교육을 실천했다. 삼국시대의 무예를 볼게요. 일단 기마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마술은 말 타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기사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 타면서 활 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마술이 굉장히 이 삼국시대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이 마술, 말타기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어떤 고분벽화에 기마 수렵도, 기마 전투도, 기마 행렬도, 기마 무사도 이런 데 너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술로는 이제 마희, 뭐 기사가 있었다. 삼국사기에서는 이제 말마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마술, 마숙, 마희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용어가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사, 말 타고 달리면서 이제 활 쏘는 거 이런 것도 다 이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너무너무 잘 나와 있다라는 거죠. 뭐 삼국지, 삼국사기, 뭐 주서 이런 데서도 너무 우리나라가 이제 활 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뛰어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술입니다. 궁술은 이제 그냥 활 쏘는 거. 아까는 이제 기사였으니까 기사는 말 타면서 활 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냥 활 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 시대의 어떤 주몽, 그 다음에 백제의 시조, 온조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명사수였다, 명궁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자나 논어에서도 야 활쏘기 가르쳐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글쟁이들로 보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활 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당에서 활쏘기 교육을 했고 이 신라 시대의 궁전법으로 인재를 등용할 정도였습니다. 궁전법이라는 게 이제 내가 활 잘 쏘는 사람을 인재로 등용을 하겠다. 궁전법을 행해가지고 인재를 등용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백제에서도 백성이나 임금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이 활쏘기를 취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활쏘기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나오는 그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각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씨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맞잡고 힘과 기를 겨루는 종목을 얘기합니다. 이 각이라는 게 서로 힘을 비교한다라는 뜻이고요. 이 저자가 서로 부딪힌다라는 뜻입니다. 이 각저총 벽화에서 이런 사람들이 몸을 막 맞대고 씨름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에 남아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손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맨손으로 이렇게 겨루는 경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겨루는 이런 자세가 이런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다 잘 나타나 있더라. 이 도구 없이 맨손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무술이 수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에 민속놀이랑 오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게 시험에 잘 나오냐면 이 옛날 용어들이 현재 무엇을 뜻하는지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옛날 용어들과 어떤 건지 이거를 잘 매치해가지고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축국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축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차기죠.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 김유신과 이런 김춘추가 굉장히 이 축구를 공차기 놀이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군사훈련 그 다음에 어떤 놀이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합니다. 석전은 돌석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돌로 하는 전투를 얘기합니다. 돌싸움이고요. 실전 투석전 대비 군사적 성격이 강했다. 방응, 요게 이제 또 나중에 고려 시대에도 너무나 잘 나오는 문제죠. 방응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매 사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이 매를 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가 또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민들은 잘 못했고 귀족들의 어떤 오락적인 성격이 강했다. 투호는 여러분 아시죠? 어떤 항아리에다가 이 화살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귀족 사회의 예법, 집중력, 이런 수련 오락으로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 투호를 하려면 그 항아리에다가 그 좁은 항아리에다가 내가 그 화살을 넣어야 되는데
그 화살을 넣을 때 어떤 나의 집중력, 어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그 화살을 거기다 이렇게 꼬린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절 교육의 어떤 성격이 강했던 게 투호가 되겠습니다. 접호라고 해서 이거는 윷놀이를 얘기합니다. 도박기, 바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 던져가지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윷놀이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기 이거는 이제 지금의 어떤 바둑을 얘기합니다. 혁기, 박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둑과 유사하다. 쌍육, 악삭이라고 해가지고 이 주사위가 1, 2, 3, 4, 5, 6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쌍육, 그다음에 악삭 뭐 이렇게 이제 불렸다라고 합니다. 신라 그 화랑의 이제 체육 사상이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까도 이제 화랑도를 우리가 잠깐 다뤄봤지만 얘네들은 심실일원론, 몸과 그 정신은 하나다. 신체와 정신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어떤 신체관을 바탕으로 덕을 함양하는데 어떤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편력이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명산, 그다음에 뭐 큰 강, 뭐 이런 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야외에서 막 숙식하고 신체를 단련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거를 편력이라고 하고요. 오늘날의 어떤 야외 교육이나 호연지기 그런 배양의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얘네들 뭐 궁술, 활 쏘고 말 타고 검술 등을 익혔고, 그다음에 이 향가라고 해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그런 것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무, 향가의 어떤 춤을 즐겼다. 공동체 의식을 다지고 정서를 함양하는 예술체육의 성격도 가졌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랑도 체육의 이념적 배경으로는 이제 세속오개, 원강법사의 세속오개, 그래서 화랑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군사적 지침을 마련했다. 전인교육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그 뒤쪽에 개화기 때도 이제 나오지만 전인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한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전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불교 및 뭐 도교 사상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국토 사상, 아까 이제 불교의 어떤 이상 국가를 우리가 건설하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도교 사상, 어디 산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활동하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어떤 수련을 통해서 신성과 같은 경지를 추구했다. 그런 게 이제 그 화랑도의 이념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랑체육의 어떤 체육사적인 의미를 보면 한국적인 어떤 전인 교육의 어떤 원형이 된다. 그래서 지덕체의 어떤 조화를 꾀한 최초의 조직적 교육 모델이었다. 그 다음에 어떤 청소년들한테 그런 집단 활동을 통해서 도덕적인 품성과 미적인 어떤 정조를 함양하고 신체적 단련을 통해서 강한 청소년을 양성한 거. 요게 이제 굉장히 체육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미의 숭상. 그래서 외모를 깨끗이 이렇게 하고 내면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어떤 신체의 강인함 이런 것들을 다 추구했다. 국가 발전의 어떤 원동력. 그래서 우리가 그 삼국통일을 결국 그 통일신라, 그쵸? 신라가 다 이루게 되잖아요. 그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화랑도가 되겠죠. 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시대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에 알아야 될 어떤 키워드라고 하면 숙문, 천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글이나 어떤 문학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숭배하고 무예 같은 거는 굉장히 천시하는 그런 어떤 성격을 띱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도 이런 이 무예가 천시를 받으니까 이제 오병수박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무신들이 막 열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떤 무예체육이 또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더라. 그래서 숙문, 천무와 그다음에 그 무신정변 요 사건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고려시대 체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고려시대의 이 교육기관이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국공립 교육기관 중에서는 중앙에서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고려 최고의 어떤 국립대학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당이라고 해가지고 개경에 설치된 중등교육기관이었고요. 향교는 이제 지방, 관청 근처에 설치된 공립학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중요한 이 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학이라는 거는 이제 공립 말고 사립교육기관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현대에 보면 이제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립교육인 거죠. 그래서 이 사학 12도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정말 유명한 학원들 12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최충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런 이제 사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공도를 비롯해서 개경에 세워진 어떤 12개 사립대학 교육 기관을 얘기합니다. 이 최충이라는 사람이 해동공자라고 해가지고
해동, 동쪽의 바다에 있는 공자, 중국에 있는 그 공자 있죠? 그 공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공자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이 최충이라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배우려고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던 국자감을 뛰어넘는 그런 기관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합격생을 대거 배출한 그런 게 이제 최충의 사학 12도, 문헌공도, 그다음에 해동공자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최충의 어떤 사학이랑 고려 시대의 사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당, 이거는 이제 지방 민간에 세워진 어떤 초등 교육 기관이죠. 그래서 평민 자제들이 글을 배우고 기초적인 신체 활동을 접하는 장소였다. 이 고려시대에도 과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술과, 이건 이제 문과를 보는 거고, 명경과, 이건 뭐 경정, 그 다음에 잡과, 기술 중심이었고, 여기서는 무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숙문, 천무, 정말 그 시대에 맞게 무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예가 제도적으로 대우받지 못했다. 이런 무신정변의 이제 원인이 되겠죠. 고려시대에 이제 민속놀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분에 따라서 여러분이 나눠주시는 게 좋은데, 귀족 계층의 놀이를 한번 볼게요. 격구라고 해서 여러분이 뭐 지금 시대로는 이제 폴로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을 타면서 어떤 긴 막대기로 공을 차면서 이렇게 노는 놀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그 당시에 또 얼마나 비쌌겠어요. 지금도 비싸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민들은 그걸 즐길 수 없었겠죠. 귀족들이 좀 즐겼던 게 이제 격구였다. 그 다음에 이제 방응입니다. 매사냥이죠. 그래서 이 충렬왕 때 이 매의 어떤 사육과 사냥을 담당하는 관청인, 이걸 거꾸로 하면 돼요. 응방이 설치됐다. 그래서 방응과 응방, 이거를 헷갈리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투호는 이제 아까 그 항아리에 화살 던져놓는 놀이, 유교적 예법을 중시했다. 서민계층에서는 뭐 공 차는 거, 그 다음에 그네 뛰는 거를 추천이라고 했고요. 돌싸움이 석전, 방연 또는 지연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연날리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이제 무예를 교육을 하긴 했어요. 국자감에 이제 무학제라는 곳에서 이제 무예 교육을 했고요. 이제 이 예종 때 이제 우리도 좀 무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했다가 인종 때 다시 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국자감의 그 무학제, 거기 안에 이 칠제가 있었습니다. 칠제라는 거는 이제 7가지 어떤 전문 강좌였는데요. 문무칠제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학이 문과랑 무과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문무칠제라고 했고, 그 중에 칠제에서도 강예제, 여기가 이제 유일하게 무학을 공부했던 곳이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무신정권과 무예입니다. 고려 초기에는 숙문, 천무 사상 때문에 무신들이 굉장히 무시를 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무시를 당하던 그 무신들이 이제 막 정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죠. 그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오병수박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수박희라고 하면 이제 수박, 그 맨손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 경기였죠. 그쵸? 그게 이제 그 의종이라는 왕이 어디로 나들이를 갔는데 이제 무신들이 자꾸 무시를 당하니까 얘네들 좀 기 좀 살려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대회를 연 거예요. 야, 오병수박희나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무신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은 어떤 대장군이 나오고, 문신 쪽에서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싸우면 당연히 이제 젊은 사람이 좀 이기겠죠. 그래서 이 젊은 애가 이제 얘를 이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신 중에서 굉장히 이제 좀 싸가지 없던 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가 와가지고,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과연 무신 중에서도 대장군이라고 할 수 있냐? 라면서 뺨을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신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대장군이 그 문신의 어떤 애 때문에 따기를 맞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신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난을 일으키죠. 그게 이제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소흥, 그때 이제 나이 많은 장군이 이소흥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때 좀 싸가지 없던 그 문신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이소흥의 뺨을 때린 사건, 오병수박희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무신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무예가 이제 국가 통치와 사병 교육의 핵심이 됐더라. 그래서 이 고려시대의 어떤 무예 활동을 보면 수박, 맨손으로 아까 싸우는 거, 그 다음에 궁술, 활 쏘는 거였죠. 그 육예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서도 이 중국 주대에 행해지던 교육 과목으로 6가지 어떤 기예를 이제 말을 합니다. 뭐 예법, 음악, 궁술, 말타기, 붓글씨, 수학이 있는데 이 육예에 이제 궁술이랑 말타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궁술과 관련된 거는 다 이 한자어로 사자를
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뒤쪽에 조선시대에서도 나올 거지만 뭐 편사, 뭐 사정편사 뭐 이런 식으로 이 사가 나오면 다 활쏘기랑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라는 거는 말타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자는 말타기랑 관련이 있다.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히는 씨름과 유사한 형태였고요. 각저, 각희, 강력, 이 각자가 들어가면 다 씨름이다. 석전은 이제 돌싸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기냐 이거에 따라서 농사의 어떤 풍년, 흉년 요게 결정이 됐다. 그다음에 신체 훈련으로서도 이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이 석전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조선시대에서도 이제 이 교육기관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국공립 교육기관 중에 이제 최고 학부가 이제 성균관이었죠. 성균관에서는 이제 물론 뭐 다른 어떤 유교적인 그런 유학들도 가르쳤지만 이 학생들의 체력 단련으로 이 활쏘기를 굉장히 권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도 나오지만 이 대사례라고 해가지고 사자가 들어가면 아까 활쏘기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이 왕이 주관하는 활쏘기 대회였는데 거기서 1등한 사람을 이제 인재로도 이렇게 등용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활도 잘 쏘고 공부도 잘해야 하는 그런 인재들이 이제 많이 등용이 되었다더라. 이 이제 그 무예를 교육하는 그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훈련원입니다. 그래서 무관을 양성하고 뭐 신체적으로 어떤 운동만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병서, 책 읽기, 그러니까 그 손자병법 뭐 이런 것처럼 그 병서들 그런 것도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무예 훈련 이런 것도 하던 국가 기관이었다. 조선시대에 이제 과거 제도가 있습니다. 이 문과 제도, 그러니까 이제 그 문과는 이제 글쟁이들 뽑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초시, 복시, 전시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1차 면접, 뭐 1차 뭐 필기, 2차 뭐 면접, 그 다음에 뭐 3차 뭐 임원 면접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죠. 정규 시험은 이제 식년 문과라고 해가지고 3년에 한 번 실시가 됐고, 비정규 시험은 뭐 증광시, 별시, 알성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특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의 어떤 특채. 문과는 이제 생진과와 문과로 나눴고요. 이제 속과와 대과 이렇게 이제 나뉘었더라. 속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생원, 진사를 뽑는 거였고, 대과는 성균관 유생이 공부를 마친 뒤 응시하는 게 이제 대과였다. 무과 제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무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하는 과거 제도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가 되었고, 실기시험, 그 다음에 궁술이나 뭐 기마 같은 걸 받고, 그 다음에 병서 시험도 치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뭐 이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고 그런 것도 중요했지만, 이 병서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문과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시험에 넣어서 봤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단계로 실시를 했고, 초시는 이제 각 도 및 훈련원에서 실시를 했고, 이 복시에서 이제 28명을 선발을 하고요. 전시에서는 이제 왕 앞에서 치르는 최종 시험으로 이 아까 28명 뽑았잖아요. 거기에 이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등수를 결정하는 게 전시 최종 시험이었다. 조선시대의 어떤 무예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봤었던 훈련원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오늘날의 어떤 육사나 국방부의 어떤 교육본부를 합친 기능을 수행했던 중앙관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인 양성을 위한 공인된 교육기관이었고, 문과시험을 이렇게 총괄하던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초시와 복시를 주관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무관을 선발하는 장소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군사훈련을 하고 교전했던 그런 곳이었다. 사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자가 들어가면 다 활쏘기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활을 쏘기 위해서 이제 각 그 어떤 뭐 마을마다 이렇게 정자를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지금 뭐 따지면 우리도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단지별로 그 안에 뭐 테니스장도 있고 뭐 골프장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각 마을에 이렇게 활쏘기를 할 수 있게 정자를 세워둔 거죠. 그래서 이 활쏘기 훈련 장소로 전국적으로 이제 설치가 됐고, 자율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고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이제 활도 가르쳐주고 활쏘기 대회도 열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무과 제도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아까 3년마다 이제 한 번씩 그 정규적으로 실시를 했다라는 거고, 비정규 시험 특채라고 해서 증광시, 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치러지는 거, 별시는 특별한 목적에 따른 시험, 정시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대궐 앞마당에서 시행된 거, 알성시는 왕이 어디 문묘 참배 후에 성균관 유생의 제술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유생에 급제를 주는 시험이 알성시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초시, 복시, 전시 3단계를 이제 실시를 했고, 초시에는 기사, 기창, 격구 뭐 이렇게 이제 받고, 복시에서는 강서 과목이 추가되고, 전시에서는 기격구와 보격구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이 무예 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무예 제보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선조 때 최초의 무예서가 되겠습니다. 이 선조 때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진왜란 중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병서를 좀 보급시켜가지고 좀 익히게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그 명나라의 척계강의 기호 신설을 바탕으로 6개의 그러니까 6개의 어떤 동작들을 정리를 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무예제보였다.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 때 무예제보 번역 속집이라고 해가지고 이 무예제보의 어떤 빠진 내용들을 속편으로 이렇게 편찬해가지고 낸 게 무예제보 번역 속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조와 정조 때, 영조 때 이제 무예신보, 요게 이제 기존에 6개가 있었는데 이 사도세자의 주도로 6개에다가 12개를 더해가지고 총 18개가 된 게 무예신보였고, 정조 때 와서 안 되겠다, 18개도 부족하다, 6개를 더 추가하자라고 해가지고 24개의 어떤 동작을 완성한 게 무예도보 통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특징이 이런 그림을 넣어가지고 누구나 보고 배울 수 있게 어떤 편찬했다, 이런 게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알아주시면 좋은 게 이 활인신방이라고 해서 이거는 태계 이황이 이제 저술한 보건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뭐 건강하게 사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서술한 그런 책이 활인신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황이잖아요, 그렇죠? 이황이 활인신방을 했다. 요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이제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쏘기, 당연히 이제 활쏘기는 뭐 옛날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거죠. 그래서 아까 사자가 들어가면 활쏘기랑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대사례라는 게 왕이 주관하는 활쏘기 대회였다. 여기서 1등하면 이제 인재로 등용했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의 6일각에서 활쏘기 교육을 진행을 했고, 아까 그 사정, 그쵸? 그 활쏘기 하려고 마을에다가 이렇게 곳곳에 세워진 정자였죠. 그 사정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의 활쏘기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편사라는 게 이제 활쏘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뭐 사정편사, 동편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활쏘기 대회, 뭐 여자부, 뭐 남자부, 뭐 고등학교 남자부, 고등학교 여자부, 뭐 이런 식으로 각 그 그룹의 특징으로 나눠가지고 활쏘기 대회를 열었다. 그게 편사였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격봉, 나무막대 이용해서 상대와 겨루거나 공을 치는 놀이였고요. 지금의 어떤 골프랑 비슷한 놀이. 봉희, 요게 이제 골프의 어떤 옛날 용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응, 매사냥이었고요. 응방은 이 매사냥을 담당하는 장소였습니다. 응패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 패, 마패처럼 이게 응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응패를 보여주면 야, 너는 매사냥을 할 수 있다. 뭐 매사냥 허가 증명서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호, 예절의 성격이 강했다. 양반가의 대표적인 체육 활동이었다. 그래서 이 투어 같은 게 이제 덕과 경으로서의 어떤 스포츠. 그래서 어떤 예절 성격이 강했던 게 이제 투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속놀이도 있죠. 씨름, 그쵸? 그래서 각저, 강력, 각희, 상박, 뭐 다양한 명칭이 있다. 석전, 돌싸움, 그래서 이긴 쪽이 풍년이 든다는 어떤 주술적, 오락적인 성격이 있었다. 방연, 정월대보름에 이제 우리 연날리기 같은 거 하죠. 줄다리기, 삭전, 갈전이라고 해가지고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놀이였다. 줄다리기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널뛰기, 뭐 초판이, 도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널뛰는 거. 그네 뛰는 거 추천이었고요. 윷놀이는 사희, 차전놀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종정도, 승경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벼슬 이름이 적힌 판 위에서 주사리를 굴려서 뭐 잘 나오면 이제 승진하는 뭐 그런 어떤 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직 체계를 익히는 교육적인 어떤 오락이 있었던 게 종정도, 승경도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시대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 이제는 우리가 개화기의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그 곳곳에 인천,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뭐 원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문호가 다 개방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서양 문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급변적인 그런 변화들을 겪게 되죠. 이 개화기 때부터가 이제 시험에 거의 한 60%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혁이 보겠습니다. 광화도 조약 이후 이제 문호가 개방됐고, 그러면서 이제 갑오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1894년에 뭐 갑오 경장이라고도 하죠. 근대적인 국가 체제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오 개혁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누구나 다 평등하게 교육시키자. 그 다음에 신분제 없애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선시대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어떤 개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체육 쪽에서도 굉장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활쏘기, 전통무예, 뭐 이런 거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제 근대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뭐 이런 거 이제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서양의 어떤 스포츠들이 굉장히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식 체조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개화기 때 문호가 다 개방이 되면서 너무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야, 우리도 이제 좀 힘을 길러야 돼 라고 해가지고 군사적인 어떤 성격의 병식 체조들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수신과 국방 중심, 그래서 신식 학교를 통한 교육적 체육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근대 개화기 시대에 이제 그런 학교들이 이제 많이 세워지게 되죠. 왜냐면 이제 누구나 평등하게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 학교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정부 주도의 관립학교라고 해가지고 동문학과 이제 유경공원이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문호가 개방이 됐으니까 서양 문물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학교에서는 이런 번역관들, 통역관들을 양성하는 거, 외국어를 교육시키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외국어 교육기관, 번역관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런 동문학과 유경공원이 세워졌다. 그 다음에 이제 개화기의 어떤 지식인들 중심의 민간 사립학교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원산학사가 되겠습니다. 이 함경도의 원산 주민들이 세운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물을 겸전하고, 그다음에 무비자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 나라를 지키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교육들이 원산학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선교사 주도의 미션 스쿨들, 그쵸? 그래서 뭐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이런 것들은 이제 선교사 주도들로 거기서 이제 세워지게 되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적 스포츠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 스포츠가 이제 이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많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이 갑오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도 서기론, 이게 입각해가지고 서구의 학문과 기회를 수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동도 서기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동양의 도덕, 그 다음에 윤리를 근간으로 서양의 기술, 그거를 받아들여서 부국 강병을 이루자, 이런 주장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고, 부국 강병을 목표로 수립된 어떤 신학제, 새로 학제를 구성을 해가지고 관공립의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요건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이 고종 황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옛날 교육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좀 바꿔야 된다. 근대적인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교육이 국가 보존의 근본이다. 이 고종 황제가 강조를 한 그게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데요. 덕, 채, 지의 순서로 강조를 했습니다. 원래 옛날 같았으면 이제 지덕체를 강조했죠. 이 체를 가장 나중으로 뺐다면 이제 고종으로 이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가 되면서 덕, 체가 지보다도 더 앞에 나오는 그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덕체, 지를 갖춘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학교를 설립하자라고 교육 입국 조서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개화기의 체육을 총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근대 체육의 태동기입니다. 막 이제 태어나려고 하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의 무예학교에서 이제 무예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산학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로 문예반이 50명, 무예반이 200명이었다. 별군간을 양성을 했고, 무비자강,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문물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자. 이게 이제 원산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체육의 수용기 이제 막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미션 스쿨들, 그쵸?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등에서 이제 축구, 야구, 농구 이런 것들은 이제 과외 활동으로 실시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가 되면서 체육을 국가교육의 핵심 지표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식 스포츠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을 하죠. 근대 체육의 정립기입니다. 이게 이제 1905년부터 1910년인데 여러분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 이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그 을사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넘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좀 군사력을 좀 키워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병식 그 체조, 그쵸? 군사훈련의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그 민족 지도자들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예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오산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승훈 선생님께서 설립을 한 학교이고요. 여러분 이게 오산학교랑 이 대성학교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대성학교는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설립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산이니까 이응시옷이죠. 이승훈도 이응시옷입니다. 그래서 오산은 이승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화기의 주요 이제 미션 스쿨과 체육 활동은 이 설립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학교를 설립했는지가 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배제학당이죠.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이제 설립을 했고요. 이화학당은 지금의 어떤 이화여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크랜튼 이 사람이 이제 설립을 했고요. 경신학교는 이제 언더우드 이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미션스쿨이 가지는 체육의 의의는 뭐냐면 전인교육의 실천, 그래서 지덕체의 조화를 이뤘다. 서구 스포츠를 보급시켰다. 과외 활동으로 이제 수업 시간 외에도 어떤 스포츠 클럽의 형태로 굉장히 그 근대 스포츠를 많이 장려를 했다. 그다음에 얘네가 무조건 그 새로운 근대 스포츠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어떤 민속놀이 같은 것도 굉장히 실천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씨름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대회도 열고 뭐 장려도 하면서 이제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애국심, 그 다음에 민족성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학교들이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화기의 스포츠입니다. 운동회가 이제 열렸죠. 그래서 영어 학교의 허치슨이라는 사람이 주관한 화류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의 운동회였다. 근대 스포츠와 전통적인 어떤 민속놀이가 공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굉장히 어떤 마을 축제적인 성격이 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진짜 온 마을 사람들 다 와가지고 다 운동회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격이 강했다. 민족 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집단적인 공동체 의식이었고 개화기 사회체육 발달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했다. 개화기의 이제 그 근대 스포츠의 소개와 도입입니다. 체조입니다. 여러분 이 체조가 지금 그냥 생각을 하시는 어떤 체육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종의 교육 입국 조서 반포를 계기로 학교 교과 과목에 다 체육이 이제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성사범학교에서는 이제 체조를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을 했고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당 이런 데서도 다 체조를 다 이제 채택을 한 거죠. 주로 이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군사훈련식 병식체조 위주로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화기 운동회의 주된 종목이었죠. 그래서 허치슨, 터너, 이런 사람들의 지도하에 이제 운동회에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관학교 칙령 제11호 17조 이런 데 이제 소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여름이고 덥고 하니까 물놀이 하는 거, 수영하는 거 너네들 가가지고 배워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반포를 한 게 이제 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빙상, 스케이팅, 요것도 그 미국인 선교사와 일본인들이 이제 소개를 해줬고요. 축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축구의 종주국이 영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그 플라잉 PCO의 선원들이 인천의 그 제물포항에 입항한 후에 그 인근 지역의 축구를 전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레트라는 사람이 야구와 농구를 다 소개했다.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거주하던 미국인들에 의해서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연식 정구는 배제학당에서 정구부가 조직이 되면서 거기서 소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 연식 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탁지부, 지금의 어떤 기획재정부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회동구락부, 우리가 구락부라고 하면 클럽의 옛날 말이죠. 그쵸? 그래서 그 회동클럽에서 이제 연식 정구를 즐기면서 그게 일반 사회인들한테 전파되기 시작을 했다.
사이클링, 검도. 검도는 이제 일본에서 유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화기의 스포츠 기간입니다. 요게 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뒤쪽에 일제강점기에서도 많은 그런 스포츠 기관들이 설립이 되는데, 그때 설립된 애들이랑 개화기에 설립된 애들이랑 시대적으로 좀 구분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이 이제 대한체육구락부입니다. 구락부면 이제 클럽을 얘기한다라고 했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근대적인 체육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성기독교 청년의 운동부입니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어떤 체육단체로서 기능을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황성기독교 청년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청년회 안에서 운동부가 새로 조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야구, 농구, 축구, 뭐 이런 5만 가지 그 근대 스포츠를 다 도입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했던 중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한국민체육회라고 해가지고 노백린 선생님께서 설립한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대한국민체육회 왠지 일제강점기에 생겼을 것 같지만 개화기 때 생긴 거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화기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은 뭐냐면 고종이 반포한 교육 입국 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체육을 우리나라 사람들 다 배워야 된다. 교육 중요하다. 그래서 덕체질을 강조한 그런 사상을 강조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강건한 국민을 양성하자. 이런 것들. 그래서 서구 문물이 막 들어오니까 그런 서구 국가들에 맞서가지고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강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식체조와 이제 무관학교, 이렇게 무예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체육을 군사훈련의 어떤 연장선으로 보고 병식체조 중심으로 어떻게 흐르게 된 배경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YMCA 같은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페어플레이, 협동심 같은 그런 서구적인 스포츠 그런 정신들이 가치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기 선생님께서는 대한자강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강 독립론을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교육이 바로 국권 회복의 지름길이다. 민족 자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육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강조하신 분이 이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회 진화론적인 인식이 강했던 인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약한 자는 도태된다. 그러니까 너 열심히 운동하고 체육 배워가지고 강해져라. 그래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이 이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문일평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태극학보에 체육론을 써가지고 무엇보다 이제 체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체육 학교를 설치하고 체육 교사를 양성하고 어떤 이렇게 좀 건강한 그런 인재들을 해외에 파견해가지고 많은 걸 배워오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신 분이 이 문일평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노백린 선생님,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체육 지도자로도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떤 일본에서 이제 선진 체육 활동을 경험한 후에 개화기에 이제 한국에 넘어오셔가지고 근대 체육 발전에 초적을 쌓은 인물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무관학교, 육군 연성학교, 군부 교육국장, 무관학교 교장을 역임하신 분이었고요. 이 1907년에 이제 군대 해산 이후에는 이 신민회,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이제 신민회라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동참해가지고 국권 회복 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던 분이다. 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체조 강습회 이런 거를 개최해가지고 군대식 훈련에 기반한 병식체조를 이렇게 전수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노백린 선생님께서는 이제 대한국민체육회를 설립했다. 그래서 체육 활동을 강조하고 애국 사상을 고취시켰다. 이 노백린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대한국민체육회가 일제강점기에 생긴 게 아닐까라고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개화기에 생겼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개화기의 시대가 끝나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사회는 총 3가지 형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910년부터 1919년까지는 약간 무단 통치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무단으로 막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막 쥐잡듯이 잡던 시기가 이 무단 통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이 일본 애들이 야, 이제 우리가 너무 잡으면 안 되겠다. 조금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화 통치를 표방하는 시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겉으로는 좀 잘해주는 척을 했지만 뒤에서는 굉장히 그 민족 분열을 위해서 굉장히 막 별짓을 다 했던 그런 시기가 어쨌든 이 문화 통치를 표방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1년부터 이제 1945년까지는 이제 일본이 그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뭐 자원이라든지 뭐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전쟁에 이렇게 참여시키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전시 동원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민족 문화를 완전 이제 말살을 시키고 자원을 많이 약탈해 갔던 그 시기가 이 세 번째 시기가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교육을 보면 일단 그 학교에서 국어라는 게 우리나라 국어가 아니라 이제 일본어를 가르치는 거가 이제 국어로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인의 어떤 우미나 교육을 위한 민족 교육의 어떤 통제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3.1운동을 계기로 이제 그 일본에서 굉장히 문화 통치를 표방하는 그 시기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각 급의 이제 학교와 편제의 그런 수업 연한을 일본과 유사하게 조정을 했고 이때 이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서울대의 모체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앞에서는 막 대학도 뭐 이렇게 세워주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막 학문도 막 들여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성을 굉장히 억압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 4차 조선 교육령에서는 민족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들, 황국 신민화 정책기가 이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학교 체육에서는 이제 거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들만 다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시체제 도입으로 체육 교과목의 비중을 높였고 결국에는 이 목적이 뭐였다? 이 학교 수업 연한을 1년을 단축시켜요. 왜냐면 성인들을 데려가려고 1년을 다 졸업을 먼저 시킨 다음에 다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전쟁 인력을 확보하고 체육의 교련화로 교육의 의미가 상실된 시기가 되겠습니다. 조선교육령 공포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어떤 체육 목적을 설정을 했습니다. 학교 체조에서 보통 체조로 이제 명칭이 전환이 되고 유희, 수영, 스케이팅 등 이런 것들은 이제 과목으로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병식 체조가 이제 서전 체조, 스웨덴 체조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치가 되고 각종 유희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겉으로는 어떤 스웨덴 체조, 굉장히 막 저기 막 신식의 어떤 트렌드 있는 그런 체조를 도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의 자주성을 없애고 순종적인 국민을 만들려는 우미나 교육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조 교수 요목의 재정과 개정기 체육입니다. 이건 이제 체계화 시킨 거죠. 이 체조 교수 요목이 말이 어려운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국가가 어떻게 체육을 가르칠지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명칭이 또 바뀌게 됩니다. 유희, 병식 체조, 보통 체조에서 체조 교련 유희로 말이 이제 바뀌게 되고요. 병식 체조를 교련으로 이관 분리해가지고 민족주의 체육을 말살하려고 했다. 즉 학교를 군대처럼 만들고 민족 정신을 억누르려고 했던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편기 때의 체육입니다. 이때는 이제 스포츠의 황금기와 민족 저항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어떤 체육 중심에서 유희, 스포츠 중심으로 변경이 됐고요. 어떤 딱딱한 체조 대신에 이제 뭐 스포츠가 이제 학교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게 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학교별로 그 스포츠 그 대회들이 많이 열렸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연고전의 효시인 연희전문학교와 보성전문학교 간의 경기가 개최된 시기가 이때이다. 육상, 축구, 야구, 농구 굉장히 그런 경기들이 많이 열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육 통제기입니다. 전쟁 준비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전시 동원 체제에 맞는 학제로 개편해서 체육의 어떤 군사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체육이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으로 변질된 시기가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조가 이제 체련으로 아까 그
교련이라는 그 과목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체련, 이렇게 몸을 단련하는 과목으로 변경이 됐고, 점차 교련 활동으로 변화가 됐고, 각종 이제 체육 경기가 완전히 이제 통제되던 시기였죠. 왜냐면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지금 경기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통제되었다. 일제강점기 때 이제 스포츠 도입된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굉장히 중요했던 분이 있습니다. 문국 서상천 선생님이신데요. 이 서상천 선생님은 역도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르치고 보급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 1919년에 이제 휘문으숙을 거쳐서 1923년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체육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시 귀국을 하셔가지고 그 휘문고등학교의 그 체육교사로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조선체력증진법 연구소를 조직을 해가지고 역도를 보급하신 분이 이제 이 문국 서상천 선생님이 되겠다. 역도연맹 회장, 대한씨름협회 회장도 하셨고요. 그 체육인으로서 현대일보를 창간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이 스포츠 단체의 설립과 활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조선체육회랑 조선체육협회입니다. 그래서 체육회랑 협회, 여러분이 요거를 두 개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협회가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이 협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일 성격, 친일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체육회는 우리나라 조선 단체예요. 그래서 이 협회가 일본인 주도로 이제 설립이 됩니다. 조선신문사의 후원을 받았고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식민지 통제를 위한 스포츠 단체로서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 조선체육협회에서 주관한 그 경기가 조선신궁 경기대회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종합경기대회이고요. 1925년 경성운동장의 개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합경기 요게 열렸습니다. 이 조선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일보사의 후원을 받아서 설립이 됐고요. 고려 구락부를 모체로 해가지고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전조선 야구대회를 개최를 했고, 요게 이제 오늘날의 전국체전의 효시가 되는 그 대회가 되겠습니다. 전조선 축구대회, 뭐 종합경기대회도 개최를 했고, 1938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어쩔 수 없이 이 조선체육협회에 이제 포함이 강제적으로 이제 통합 흡수되게 되지만, 광복 후에는 다시 이 조선체육회가 부활을 하면서 지금의 대한체육회의 모체가 되는 게 이 조선체육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나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일장기 말소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1936년에 이제 베를린 올림픽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의 마라톤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가 다 일장기를 이제 가슴에 달고 뛰어야 되는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기정이 이제 우승을 하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의 어떤 일본인이 우승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여운형 선생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또 체육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당시에 이제 조선중앙일보사의 이제 사장이었던 거죠. 이 여운형 선생님이 야, 우리나라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 일장기가 가슴에 달려있는 거는 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해가지고 이 손기정 선수의 그 일장기 그 사진에서 그 일장기를 지우고 다 신문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아일보에서도 그렇게 다 내보내게 되고, 이게 이제 일본 그 애들한테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조선일보가 정관 조치가 내려지고 동아일보도 문을 닫게 되고, 여운형 그 선생님이 이제 사표를 제출하게 되면서 그런 사건들, 그게 이제 일장기 말소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할 거는 베를린 올림픽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 일장기를 지우고 내보냈다 여운형 선생님이,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운형 선생님이 굉장히 운동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운형 선생님 그 구글에 쳐보시면 굉장히 이 기골도 장대하시고 다부지시고 굉장히 멋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이제 야구 선수로 활동을 하셨고요. 이 억센 체육 조선의 건설, 그래서 이 체육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셨고요. 체육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굉장히 이제 많은 투자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손기정, 나중에 이제 역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메달을 획득한 김성집 선수, 그 다음에 서상천, 아까 역도를 보급한 그 사람들을 발굴하신 분이 이 여운형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복 직후에 이제 조선체육회 초대 회장이었고 올림픽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었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광복 이후의 스포츠와 체육 활동이 되겠습니다. 1945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광복을 하게 되면서 미군이 이제 정치적으로 좀 개입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체육협회로 강제 흡수되었던 조선체육회가 다시 재건을 하게 되고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영어도 잘하셨고 굉장히 그 국외로 활발한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국외로 많이 알리게 된 거죠. 야,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제 독립을 했고 스포츠에 이제 활동에 많이 참가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널리 세계에 좀 알리는 역할을 했던 그 시기가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이제 가입을 하게 됐고요. 그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제 그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태극기를 들고 참가한 올림픽이 되고요. 그 해에 런던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최초로 코리아라는 국가 명칭을 사용을 했다. 거기서 또 너무 중요한 게 역도의 김성집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 최초의 메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기 학도 호국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광복 후에 이제 굉장히 그 대립이 또 심했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또 나눠지면서 뭐 좌파다 우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이 되게 심했고 그 다음에 또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 그런 불안한 그런 안보 상황 속에서 이 학생들의 어떤 사상을 통일을 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키자 이런 걸로 이 학도 호국단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어떤 대학교에 이렇게 있는 ROTC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군사적으로 조직화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 유사시에는 국가를 지키는 보조 병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직을 한 거죠. 군사훈련의 어떤 체육화, 집단 체조, 열병식, 학도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이제 열었다. 어떻게 보면 체육의 본질인 어떤 유희성, 자율성보다는 좀 국가의 어떤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좀 변질된 게 이 학도 호국단이 되겠습니다. 그 4.19 혁명 이후 이제 이 학생의 자율권 침해로 이게 이제 해체됐다가 박정희 때 다시 또 호국단이 또 한번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박정희의 어떤 유신 체제를 또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학도 호국단이 또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4.19 혁명 이후 이제 좀 물러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굉장히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도 그 경제 발전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육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런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내세운 슬로건은 뭐냐면 체력이 국력이다. 이 슬로건을 채택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체육을 강조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법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체육진흥법이고요. 거기서 체육의 날, 체육주간을 제정을 해가지고 그 체육의 날이나 그 체육주간, 그 주에는 굉장히 많은 체육 행사가 지금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이 공포가 됐으니까 이 법에 근거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짓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장충체육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릉선수촌을 완공을 시키게 됩니다. 태릉선수촌을 완공을 시키면서 이 박정희 정권의 그 체육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엘리트 선수들을 우리가 바짝 키우자 이런 이 성격이 많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위주로 좀 체육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수 선수를 육성하는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많이 펴게 됩니다. 대한체육회 회관을 개관을 하고요. 체육 조직을 다 일원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 대한체육회로 통합을 했고 한 체대도 이때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트 선수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 거예요. 야, 너 밖에 나와가지고 올림픽 대회에서 메달 따오잖아? 너 병역 면제시켜줄게. 너 포상금 두둑하게 줄게. 아니면 뭐 그럼 우리 연금제도 있잖아요. 그쵸? 그 연금제도도 다 이때 박정희 때 생긴 거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트 선수들을 아예 초반부터 바짝 키우자라는 거죠. 교기 육성제도, 전국 소년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이제 신설을 해가지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체육 잘하는 애들만 쭉쭉쭉 뽑아가지고 완전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내보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체육 정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 이 슬로건을 가지고 굉장히 청소년 육성과 우수 선수를 조기 발굴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네, 여러분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어떤 또 정권이 나오게 됩니다. 제5공화국, 6공화국의 시작이죠.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엘리트 위주의 어떤 스포츠 정책들을 폈다면 이제는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 그 대통령 그 정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생활 스포츠 위주의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대중 스포츠의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이런 대회들이 이제 많이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6공화국의 노태우 정권에서 호돌이 계획의 이제 일환인 국민생활체육진흥 3개년 종합계획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회체육, 직장인체육들의 어떤 활성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창설이 되면서 정부가 이제 지원해가지고 어떤 대중 스포츠의 어떤 발달을 위한 그런 지원 정책들을 막 펴게 된 게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정권별로 이 체육 정책 및 생활체육의 사업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제3공화국,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정권일 때는 이제 체력은 국력이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5공화국에서는 이제 새마을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체육을 통해서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자 체육부가 신설이 됐고 굉장히 어떤 대회 준비라든지 엘리트 체육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 시기가 되겠습니다. 제6공화국은 이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호돌이 계획 요때가 이제 6공화국이었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신설이 됐고 생활체육이 생활체육 어떤 시설도 확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의 어떤 체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보급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양성 제도가 개선된 것도 다 이 호돌이 계획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체육교류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1991년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지바에서 열렸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그 다음에 포르투갈에서 열렸던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요때 이제 우리가 단일팀을 결성을 하게 되면서 이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결승을 우승한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림픽에 대한 내용들이 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올림픽의 어떤 특징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올림픽에서 어떤 결과들을 얻었는지를 여러분께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계 올림픽 경기 대회입니다. 자, 일단은 1936년이니까 베를린에서 우리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었죠. 그 다음에 남승용 선수가 마라톤에서 3위를 했습니다. 일장기 말소 사건, 이게 이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었고 이때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에 태극기를 달고 출전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초로 광복하고 나서 참가한 하계 올림픽은 런던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코리아라는 국가 명칭을 사용했고 이때 역도의 김성집 선수가 동메달을 땄고 이게 대한민국 국적으로 최초로 획득한 메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2년 헬싱키 올림픽입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6.25 전쟁 중이었는데 그 전쟁 중에서도 불구하고 참가했던 올림픽으로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역도의 김성집 선수가 동메달, 복싱의 강준호 선수가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금메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두고요.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배드민턴이 최초로 그 종목으로 도입이 됐는데 그 최초로 종목이 도입됐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동메달이 다 나오게 됐더라.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가 우승을 했던 게 바르셀로나 올림픽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은 이제 남북이 동시에 입장을 했죠. 한반도기를 가지고 남북이 동시 입장을 했고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게 이 시드니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동계올림픽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참가한 올림픽이자 동계올림픽이 이제 1948년에 생모리츠 올림픽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처음으로 참가한 동계올림픽이고요. 알베르빌 올림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 동계올림픽 금메달이 나오게 됩니다. 쇼트트랙 1000m 김기훈 선수한테서 나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국체육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 하나만으로 바짝 개념 정리 잘 해두시고 문제도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